죄송합니다. 노동요법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요법.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양해해 주시고요. 자, 노동요법도 한번 쭉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노동위원회의 특성을 볼까요? 독립성 두고 있습니다. 독립성이란 뭔가 하면은, 이게 인사와 예산 문제를 노동부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직도상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 노동부 조직도거든요. 근데 노동부에서 감독하지 않아요. 이게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 공정성이 있어요. 공정성.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요거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자 구성이에요. 공정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은 뭔가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공익위원을 위촉할 때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었거든요. 근데 공익위원 요청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제 그 위원이 있어요. 이게 차별시정 담당하는 위원이 있고, 심판 담당하는 위원이 있고요. 조정 담당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위원을 구분 요청합니다. 당신은 차별시정 담당하는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의 전문가는 여기에 요청하는 거죠. 여기 전문가는 여기에 요청하는 거고요. 조정 전문가는 여기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위원회 구조를 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노동위원회는 두 가지 구조, 초심 구조가 있고요. 재심 구조가 있죠. 초심, 재심이 있습니다. 그 초심 구조는 진호위가 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이제 그 특별노동위원회가 있어요. 특별노동위원회. 지금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선언노동위원회, 선언노동위원회. 요 진호위는 노동부 장관 소속인데, 요건 선언노동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한 일신기구 하나 있습니다. 선언은 약간 특이하거든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진호위가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따로 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재심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중노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게 되면 중노위는 기본적으로 재심을 관장하는 기구고, 그 다음에 초심 관장하는 기구는 진호위 아니면은 선원들은 선원위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구조긴 한데, 그 다음에 잘 보시게 되면은 양가를 1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 둘 이상의 진호위 관할구에 걸친 주동사건 이렇게 됐습니다. 가끔씩은요 중노위가 이게 초심을 관장할 때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원래 조정사건도 진호위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정사건이 둘 이상의 진호위에 걸쳐 있습니다. 심판은 아니고 조정이에요. 둘 이상의 진호위에 걸친 조정사건은 중노위가 합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중노위가 재심 관장하지만 이런 둘 이상의 진호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중노위가 이걸 처음부터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단지 이제 원칙 그런데 중노위원장이 뭐 진호위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고 그냥 진호위가 네가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중노위가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긴급조정권, 그 다음에 긴급이행명령 신청권 요건 봤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이제 제가 중노위는 독립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중노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부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노동부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내부적인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시권도 있고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이제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노위가 하는 겁니다. 중노위가 각종 지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규칙도 중노위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부 자치 입법권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노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요, 특이하다 말씀드렸죠, 제가. 중노위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중노위 위원장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그 행정관청이 합의제면요 합의제 관청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중노위 위원장을 필요로 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호위는 말씀드렸죠. 초심관장 기구입니다. 초심관장한다. 근데 이 진호위 관장하는데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 있습니다. 사건이. 그때 조정은 중노위가 하는데 조정이 아닌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소지를 관할하는 진호위가 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사건 이런 것들은 중노위가 하는 게 아니고 주된 사업장소지를 관할하는 진호위가 관장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 이걸 정하기 어렵다 그때는 중노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당사자나 진호위원장 신청으로 진호위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특별노동위원회 있습니다. 특별노동위원회는 선언노동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위원은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3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다 보진 않을 거고요. 근로자위원은 노조가 추천하게 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거고요. 공익위원이 좀 특이해요. 공익위원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조하고 이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합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위원장하고 노조가 사용자 단체 추천하는데, 추천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순차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노동자 측에서 얘 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측에서 얘 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측에서 얘 빼 하면서 교차 이제 빼면 순차 배제하면서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이제 되는 거죠. 뭐 공익위원 그 취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중간에 있는 분이 남게 될 테니까. 그래서 뭐 맞는 것 같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참 제가 볼 때는 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제청해서 누가 유촉하냐 이런 거 별로 좋은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노위 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유촉하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진노위원장이 제청해서 중노위원장이 유촉하는 구조입니다. 급이 좀 낮게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중노위원은 대통령이 유촉하고 진노위원은 중노위원장이 유촉한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똑같아요. 밑에 보시면 위원장은 한 명 있는데 중노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자 진노위원장은 중노위원장 추천으로 노동부 장관의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데 이제 진노위 위원은 이제 중노위원장이 추천한다. 이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공익위원은 구분이 촉합니다. 심판 담당 공익위원, 차별성 담당 공익위원, 조정 담당 공익위원 구분이 촉해서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공익위원이 중요한데, 공익위원 중에서, 이제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상임위원도 이제 2개 되고요. 그 다음 위원장은 2개죠. 그죠?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하고 이 상임위원은 차별 담당, 심판 담당, 조정사건 담당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이제.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구성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노동위원회는 이런 식의 구성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구성은 이제 전원회의가 있고 부문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원회의. 자, 부문별위원회. 대표적인 게 심판위원회, 조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있고요. 약간 특이한 게, 이게 이제 그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요. 자, 중재할 때는 중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노위에만 구성되어 있는 부문위원회가 이제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공무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위원회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됐습니다. 근데 몇 가지만 주의해야 될 거 보겠습니다. 47쪽에 양가로 2번 부문별위원회. 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 소선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소선합니다. 심판위원회 뭐 3명, 차별시정위원회 3명 쭉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주로 다 거의 다 3명입니다. 이게 3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48쪽에 보시면은 48쪽에 자,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3명이었죠. 중노위에서 중노위 공익위원 중에서 3명, 공무노동관계 조정위원회도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문별위원회 구성의 특징이 있어요. 요거 뭔가 하면 아까 제가 그 위원이 구분이 촉한다라고 했잖아요. 심판 담당 위원, 그 다음에 차별시 담당 공익위원, 조정 담당 공익위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거기에만 사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건이 너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사건이 몰린 겁니다. 이게 그런 경우에는 뭐 차별시정으로 위촉된 분을 심판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심판 사건인데 차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차별시정위원을 지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분이 촉이지만 왔다 갔다 이게 다른 분야가 필요할 때는 다른 분야 위원을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노동법 교수님 중에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심판으로 위촉됐는데 뭐 이제 차별시정 안 가냐, 뭐 가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워낙 사건이 뭐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게 다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위원장은 원래는 3명이 되면은 3명이 해야 되는데,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양쪽이요, 단독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1명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굳이 뭐 이런 경우에 끝나는 건데 굳이 왜 3명까지 모여야 되냐. 일단 1명을 지명해서 사건 처리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단독 심판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를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노동위원회 회의를 할 때 지금 제일 중요한 회의가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인데, 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는 1명, 공익위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나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회는 그냥 공익위원 3명이에요. 이게 심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기구입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기획 못하죠. 그럼 여기서 심판과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그 역할 분배를 해줍니다. 그게 5번의 첫 번째 문단.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해당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결은 못해요. 공익위원회 하는 거니까. 근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의견은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노동위원회 거기 심판 그 가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공익위원 3명이 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근로자 측 이제 담당자고 이제 대리하는 노무사 있고 이게 사측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공익위원회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누가 또 앉아 있어요. 이게 누가 있을까요? 예, 근로자위원이 있는 거예요. 근로자위원. 여기에 사용자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결하기 전에 물어봐요. 이 사람한테 의견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제 근로자위원이 뭐 도와주는 거고 사측위원이 도와주는 건데 말 그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의결권자는 아닙니다. 아닌 거니까 그런 기회는 주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는 공개합니다. 공개하지만 비공개 의결하게 되면 비공개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뭐 재척 기피 뭐 회피하는 게 많이 나오죠. 그죠? 요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재척 기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배우자가 왔다 그러면 이제 재척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기피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 분별위원회에서 심판이나 이런 차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제도가 있는가 하면 화해를 공고할 수도 있어요. 야, 굳이 뭐 OX로 할 필요 있냐. 우리가 화해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화해안 받고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그 박스 밑에 분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신청, 직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화해를 공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 화해 잘 시키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많이 좀 보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화해안 작성할 때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수락하게 되면은 화해 조서 작성해야 되고요. 화해 조서 작성하게 되면 이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고요. 화해 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과 똑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이제. 자, 그런 화해를 좀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거. 원래 심판 기능인데, 뭐 심판을 하지 말고 화해로 끝내버리자. 이런 케이스도 꽤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권한과 임무를 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협조 요청과 공고를 할 수 있는데 가끔 나와요, 이거는요. 관계인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런 사무집행을 위해서요. 그러면 상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행정기관한테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거는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따라야 된다는 게 없고요. 그냥 권고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위에는 이제 협조를 청하게 되면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밑에는 이제 근로조건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조사권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여러 가지 거의 준사법기구다 보니까 조사권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밀 엄수 업무. 노동위원회 위원이었던 그 사람은 이 알게 된 비밀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여한 노무사나 변호사 등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데 노동위원회 위원회예요. 그때는 형법에 따른 벌칙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냥. 자, 그런 내용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회의가 있죠. 그다음 의결 정도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위원회가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전원회의가 있고 분별위원회가 있어요. 전원회의는 워낙 크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회의 수립할 때부터가 과반수석으로 개최합니다. 여기는요. 분별위원회는 3명이에요. 3명이니까요. 이거는 전원 출석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원회의는 맨 위에 49쪽에 제적위원 과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산성으로 의결한다. 분별위원회는요. 전원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3명이면 3명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3명 중에서 2명은 찬성을 해야 돼요. 출석위원 과반산성으로 의결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뭐 공무노동학의 조정위원회죠. 공무노동학의 조정위원회. 요 안에 이거 자체가 분별위원회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또 전원회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원회의를 오해하게 되면, 전원회의니까 이게 그 전원이 나와야 되는 거냐? 라고 하기에는 이게 7명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또, 과반출석으로 또 개의합니다. 이게. 예, 그런 구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무노동학의 조정위원회 전원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산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는 분별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위원회가 심판합니다. 이제 그 심판위원회에서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아닙니다. 심판하게 되면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송달합니다. 서면으로 송달해요. 이제 부당해고 사건이라든지 뭐 이제 분호 사건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송달해야 되고요. 자,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자, 그런데 동의하게 되면 교부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요. 원칙은 우편 송달. 자, 그 다음에 뭐 동의하면은 이제 교부로 송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부대 같은 경우도 진호위가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약간 촬영한 분도 시간이 늦었는데 좀 죄송합니다. 자, 부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구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조사하고 신문해서
그 다음에 판정을 하게 되죠. 판정하게 되면 판정 내용이 구제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거 제가 뒤에 뭐라고 붙였죠? 서면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건 다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서면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해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은. 그래서, 이제 며칠 안에 재심을 시행하는 거냐? 재심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구제명령이 있은 날이 아니고,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그렇게 했죠, 그죠? 그 구조로 나옵니다. 그 구조가 그 밑에 문단, 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되고,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 명령서, 결정서 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 옛날에 기출 꽤 많이 됐어요. 옛날에 생각하면 구제명령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시행해야 된다. 틀린 겁니다, 이게.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렇게 맞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특이한 문제가 이제 기출이 된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날 줄 몰랐어요. 뭔가 하면은, 이게 원래 우편송달이나 교부송달 이런 게 나오는데, 공시송달이 나왔어요. 이 기출 문제가. 자, 뭐, 진짜 별로 중요하진 않은 걸로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먼저 공시송달 보기 전에 노동위원회가 이걸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세 번째 문단,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주소가 분명하지 않다. 그 다음에 국외에 있어가지고 서류 송달이 곤란하다. 그때는 세 번째로는 송달했는데 반송이 되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공시송달이라는 기본적인 뭐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이게 반복이 좀 됐어요. 뭔가 잘못 편집해가지고요. 그래서 밑에 내용은 반복된 내용들로 이제 쭉 추가된 거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이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법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구조를 이해하시고 상식적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찍는 상황보다는 그냥 생각해 보시고, 지금 들어왔던 내용으로는 이런 구조가 맞겠네. 그렇게 하셔야지 너무 이제 억지로 그것들을 이제 찍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각해 보시면 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서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 찍으시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올 달에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힘드시겠지만 잘 감당하시고 나중에 시험 친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